예, 중동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이 갈등과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50일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에는 또 이 중동 정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때 이른바 삐삐가 터져서 무전기가 터져서 레바논 쪽에서 많은 주민이 이제 죽거나 뭐 수천 명이 이제 다치고 뭐 눈을 뭐 다 실명했다. 예. 뭐 수술했다 뭐 이런 외과 의사의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이 레바논에 주로 거점을 두고 있는 이 헤즈볼라 무장 단체 여기에 군사 총사령관이 또 네. 이스라엘의 비슷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브람 지금 어찌 됐건 그 전선이 헤즈볼라 쪽으로도 넘어가는 쪽 예. 그런 상황이 보이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정말 지상군 파견까지 하는 그 전면전을 레바논 헤즈볼라와 할 것인가라는 거는 아직 조금 유보해서 예.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하마스를 괴멸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쟁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헤즈볼라의 그 군사적 능력을 줄이는 거는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예. 진짜 헤즈볼라를 다음 타겟으로 해서 전쟁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더 끌 능력은 지금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마스랑 전쟁을 했고 헤즈볼라는 그냥 그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하마스보다 헤즈볼라가 7배 내지 9배 군사 전력이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1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한다라는 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잘 헷갈릴 수 있는데 네. 팔레스타인과 이 그 하마스를 구분하잖아요. 네. 그럼 레바논과 헤즈볼라도 좀 구분해야 되는 건지 헤즈볼라가 지금 레바논 영토 안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레바논은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헤즈볼라, 세력이고. 맞습니다. 예. 그 선거를 통해서 이미 기득권 정당으로도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옳죠. 레바논이 헤즈볼라의 통제하에 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근데 물론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 자체를 이스라엘이나 예. 다른 이제 몇몇 국가들은 이제 테러 단체다 이렇게 해서 예.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하마스도 어떻게 보면 2005년 그 총선을 통해서 74석을 얻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표를 받은 그 세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선거를 인정하지 인정하자. 않겠다 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거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괴리는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유엔 그 안보리에서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평화협정을 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그냥 그 국가로 인정하겠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다 통제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레바논으로 넘어가서 헤즈볼라를 때리는 거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국지전까지죠. 왜냐하면 전면전은 이제 그 지상군까지 다 들어가서 그 1대1 크게 싸우는 때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토털워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공군력을 어느 정도까지 파견해서 공격했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걸 국지전으로 볼 수 있냐 더 큰 규모냐는 볼 수 예.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면전이라고 아니다.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양측에서 지금 지상군을 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 그 자신의 그 지상군을 파견한 거는 아니고 그 레바논도 북부 이스라엘로 그 진격한 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다른 전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연장선 연결이 어느 정도 고리가 있는 저는 거죠? 지금 후자 연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국방부 장관 갈란트가 최근에는 어제 오늘은 성명이 좀 바뀌긴 했지만 뭐 1주, 2주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타냐후 정권이 하는 3면 전쟁, 소위 말해서
그 저항의 축 세력과의 전면전, 그러니까 이란과도 그 한 면을 싸우고 후티하고도 한 면을 싸우고 헤즈볼라와가도 한 면을 싸우는 그 3면, 그러니까 예. 3프런트, 그러니까 세 그 전선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쟁 하마스 괴멸 그 군사 작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반대의 의견을 펴왔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헤즈볼라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고 우리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마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예. 하마스에 여태까지 지원을 했던 거 그리고 하마스가 지금까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란이 지원했다고 하지만 이란은 맞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헤즈볼라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 괴멸 작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헤즈볼라랑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금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선에서 봐야지 지금의 전쟁이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해서 지금 세게 헤즈볼라를 예. 치느냐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를 정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수순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 전쟁이 뭐 어느 정도 확전이나 전면전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아닌데 근데 다만 이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 대전이나 이런 전쟁은 어떤 우발적인 충돌에 맞아요. 의해서 네. 확전이 됐거든요. 국지적인 문제로 시작이 된 시작해서 거죠.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모습으로는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확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전이 될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다가 예. 그 소위 말해서 전쟁의 나선에 그 분쟁의 나선에 휘말려 들어가면 예. 이게 확전이 될 걷잡을 수 수도 없이 있는 커질 거기 수 때문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약간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가면서 사실 이제 우리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갑자기 또 다시 이게 이 중동 문제가 관심을 끈 거는 삐삐가 갑자기 대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뉴스 보고 혹시 내 전화기에도 누군가가 폭탄을 심어서 나를 뭐 이런 제 생각도 해보신 분들도 덜어 있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지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네. 그 니체의 그 괴물의 시면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 괴물의 시면이 너를 언젠간 바라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 정상 국가라고 봤던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삐삐 소위 예. 말해서 페이저에 폭탄을 심고 그 폭탄을 심기 위해서 다른 불가리아 그 대만제 제품을 불가리아에서 위탁 생산하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를.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넘겨서 폭탄 테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건 알카에다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그런 상식적이지 테러 않은 맞습니다. 국가들이 할 정상 법한 국가가 행동들. 아닌 테러 집단이나 그런 불량 국가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걸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봤을 때 지목되고 우리가 있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정보부나 그 군은 예. 자기네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불사한다라는 행동력을 보여줬던 국가지만 항상 예. 그 회색지대에서 움직였지 요번처럼 완전히 불법적인 것을 가하면서까지 했던 거는 들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드러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요. 물론 이제 저 시청자분들은 삐삐 핸드폰에 폭탄을 심어서 저렇게도 대량 살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걱정이 들었겠지만 저는 그거 플러스 이거의 괴물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에 이게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삐삐가 굉장히 오래된 통신 수단인데 이걸 아직도 헤즈볼라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한 거라면 어떻게 헤즈볼라가 삐삐를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또 공격을 감행했을까?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군사 작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5년 전부터 기획하고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최소. 예. 왜냐하면 유령 회사를 만들고 벤더를 만들고 계약 라이센싱을 따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물량만 판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다른 일반 회사하고도 물건을 팔았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거고 그다음에 왜 삐삐를 사용했느냐? 왜냐하면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행불자를 추적할 때 뭐를 합니까? 기지국의 스마트 기구나 핸드폰에 GPS 를 어떻게 추적. GPS 추적을 예. 하잖아요. 위치를 찾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너무 위성이나 첩보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마스의 헤즈볼라의 그런 그 요인들의 그 위치를 파악하고 암살하고 이렇게 정보를 빼내니 그 삐삐를 페이저 삐삐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삐삐는 다른 망을 사용해서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삐삐는 이제 숫자로 다 해서 암구호를 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뺏는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뭐를 의미하는지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한 거죠. 보안을 위해서 이제 삐삐를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거군요. 3,000개의 그 헤즈볼라 그 담당자도 말했지만 자기네들이 그 골드 아폴로 지금 그 문제가 된 예. 페이저입니다. 그 삐삐입니다. 그거를 3,000여 개를 수입해서 저 전투용뿐만 아니라 그 헤즈볼라 그 위에 관부까지 다 나눠줬었다, 배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인데 지금 헬즈볼라 지도부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경우에 위치 추적 등 때문에 전부 휴대전화는 다 버리거나 폐기하고 땅에 묻고 다 삐삐로 다 교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삐삐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폭발이 터져서 다치거나 죽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 헤즈볼라 대원들이냐? 그냥 순수한 일반 민간인은 없냐? 어린아이도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게 이제 좀 혼동이 좀 돼요. 이런 겁니다. 아니 헤즈볼라 요원도 괴물은 아닙니다. 다 가족이 있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전투 요원만 전투 아니다. 용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니까요. 뭐 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했을 때 이들이 뭐 가족들과 같이 있었다면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터졌다면 민간인 피해자가 날 수밖에 없는 또 뭐 거죠. 아들에게 줬거나 뭐 그거는 좀 아니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네. 이제 소통을 위해서 전투적인 네, 어떤 네. 소통을 위해서 준 거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피해자가 3,200명 정도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서 37명이 죽었고 뭐 지금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지금 아마 300명 예. 정도가 지금 그 심각한 상태라니까 아마 사상자가 더 늘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피해자가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어때요? 지금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해리스 부통령 두 민주당 공화당 후보와의 초박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동 사태가 이렇게 헤즈볼라까지 확산해 가는 것은 글쎄 이게 뭐 누구에게 표에 유리하냐 이렇게 제 질문드린 건 너무 이게 지금 단면적인 질문인 것 같고 어떻게 미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전쟁이 되고 확전이 되면 예. 당연히 집권 여당한테 안 좋죠. 그러니까 해리스 쪽에. 해리스 안 좋을 거다. 부통령 쪽에 안 좋죠. 물론 이제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이었다 하지만 해리스 대통령도 부통령으로서 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자기 행정부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수습 못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민주당 쪽에 더 악재가 되겠죠. 그러나 중동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볼 수 유권자들은 있군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이게 확전이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미국이 손쓸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면 그거는 또 자기의 부담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떤 특정 당의 선호 유불리? 뭐가 좋고 유불리로 따지기는 그렇긴 하지만 굳이 보자면 지금 여기서 이게 확전을 막지 못한다면 불리한 쪽은 해리스 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제 뭐 당연히 해리스 부통령 쪽을 지지하는 민주당 정부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현 미국 정부는 대선이 끝나기 전에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선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려고 네타냐후를 누르려고 하는데 과연 네타냐후가 말을 듣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말을 듣느냐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도 확전을 해서 계속 전쟁을 늘어가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자기네들 레버리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의 지렛대를 최대한 높인 상황에서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누가 나올지를 보는 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지션이 이러니 여기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네타냐후도 확전을 너무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진짜 전쟁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해리스가 하지 말라고 하는 전쟁을 끝내는 버리킨 그 네타냐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거를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돼서 전쟁으로 이렇게 크게 가기에는 예.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외교 정치적으로도 그런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할 유인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 대선이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얼마 전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TV 토론도 있었고 또 이 연휴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차 암살 시도까지도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여러 변수들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는 이제 당연히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지를 촉각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나 예. 단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대선 이후의 협상 국면에서 예. 자기네들이 더 우위에 서서 자기네들의 더 유리한 조건을 넣을 수 있을까 그거를 키우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그 헤즈볼라를 강력하게 때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평화 협상해 미국이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 이제 이제 우리 앞으로 4년 정권이구나 이거 평화 협상을 해야 예. 돼 하고 이렇게 딱 몰아붙였을 때 예. 헤즈볼라도 어느 정도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했다면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조건들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는 또 헤즈볼라는 또 이란은 그 대선 이후에를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협상 국면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예. 협상력을 가장 높이 받은 채로 그 게임에 들어갈 수 있을 그거를 지금 아마 하겠죠. 그래서 아마 향후 50일은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초박빙이에요. 거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정세가 막판 표심을 좌우할 만한 큰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예. 몇 달 전에는 이게 심각한 이슈였던 게 왜냐하면 유권자들도 동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계 아랍인들, 예.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그 이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도 또 예.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되게 로비 단체, 그들의 영향력도 무시 못해서 그 동양계가 계속 저희가 이제 예. 지켜봤었어야 됐는데 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 수준의 뭐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표심에 그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0몇 프로 차이도 바뀔 수 있으니까 또 그거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중동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일도 자꾸 탄도미사일 쏘고 맞았고 미 대선에 어찌됐든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는 관심을 좀 받으려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이쯤 되면.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그러니까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어.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돼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징역, 구형 2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무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유죄 확정 시에는 대선 출마가 불가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해당 발언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2021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후회는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건 그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의 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뭐 엄청나게 과한 구형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원이 선고하는 건 아니고 선고는 이제 11월 11월 11월이죠. 15일이요. 11월 15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공직선거법 형량 관련해서 보면은 징역 2년은 굉장히 센 거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들었지만 적절한 구형량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이다. 우리 송 대변인께서는 당연히 이게 적절한 양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 왜냐면은 양형 기준표를 저도 살펴봤는데요. 예.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양형 기준표상의 감경 사유가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아요. 감경 사유, 예, 깎아줄 만한. 그렇습니다. 감경 사유는 별다르게 없고 오히려 가중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발언하면 일단 가중 사유고요. 그리고 그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해서 선거 국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예. 가중 사유거든요. 지금 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대장동 의혹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 역시 백현동 의혹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 사유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여도 가중 요소예요. 그런데 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일주일 동안 4곳의 방송사에서 연속해서 반복해서 한 발언입니다. 네. 전파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전과도 있어요. 예.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는 가중 영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구형량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민주당은 이제 들었어요. 김문기 전 도시개발공사 이 본부장을 아는데 왜 모른다고 했느냐?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TV 방송에서 나와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 유권자를 속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그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다. 예, 잘 모른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죠. 정확한 워딩은. 그런데 이 친분의 정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하이직이니까 잘 예. 모른다라고 한 것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예. 궁예의 간신법을 비유를 하면서 검찰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을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아닌데 예. 잘 알았는지 잘 모른다고 했는 것이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비록 그렇게 뭐 추상적인- 해외 여행을 같이 가고 골프를 같이 쳤지만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가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잘 많으니까. 모른다라고 한 것이죠. 잘 모른다. 자,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검찰 독재 대책위의 여러 변호사들이 양형 기준표를 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치의 징역 2년이 최고치니까. 구형량을 내린 것이다. 과연 이게 잘 모른다라고 한 것이 과연 최고치의 구형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반 사안이냐 네.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백현동 관련해서도 예. 사실은 국토부가 적기에 매각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식품연구원도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은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리고 식품연구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또 박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다 라고까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 표현이 가했지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검찰이 과하게 구형을 한 것은 이것은 법원 보고 법원을 보고 유죄를 내리라라는 상당한 압박인가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그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내린 정치적인 구형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제 뭐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국토부의 그 백현동 땅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압박을 느꼈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압박이냐 아니냐는 이제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성남시 공무원, 그러니까 국토부 공문을 받고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성남시 공무원이 실체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누구 실무 담당자가 나 국토부 공문 받았는데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국토부로부터 혼날 것 같아. 나 압박을 느꼈어라고 누가 증언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인형 구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러니까 개별 하위 공무원들이 예. 느끼는 부분과 보고를 취합하는 성남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또 식품연구원도 공문이 오죠. 국토부도 공문이 오죠. 자, 그러면 중앙정부의 힘센 부처에서 예. 다른 것도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 하고 여러 차례 공문까지 보내온 것을 압박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건 아주 그 해태한 기초단체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백현동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 협박을 받아서 했다라고 예. 하는 그 발언을 할 때 경기도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판넬까지 미리 만들어 와서 준비된 발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금 이제 혁신도시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43조 6항이라고 하는 조문을 직접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이것 변경 요구하면서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해요. 예. 실제 공문을 보면 사실관계가 정반대입니다. 2014년 11월에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요. 네. 국토부가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근거한 요구냐. 예. 그리고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거기 용도 변경해줘야 되는 공문으로 물어봅니다. 2014년 12월 9일에 국토부에서 답변 공문이 뭐라고 오냐면은 아니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성남시가 알아서 적기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변한 공문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저 국정감사장에서 판넬까지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했기 때문에 저것은 허위사실 공표죄 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은 일단 검찰이 구형한 인연이고요. 이제 11월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질 텐데, 재판부가 형량을 어느 정도로 또 판결을 내리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받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님, 만약에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사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직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피선거권 5년간 박탈인데 민주당이 이제 안 오면 상태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1심이잖아요. 근데 리더십의 손상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니 3심까지 남았고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압박하느냐 하고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와 정치 공세를 더 가속화시키면서 어쨌든 굉장히 이 이슈를 좀 희석시키고 물을 타는 데 아마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 사건 1년 만에 끝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꾸 재판 일정 연기하고 또 뭐 테러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년이 지나서 온 건데 원래 법은 딱 상고심, 대법원까지 판결을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2심과 상고심, 그다음에 그 대법원까지 어쨌든 속전속결로 가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무죄로 털면은 사법 리스크 해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유죄가 난다면 민주당도 새로운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어떤 그 불가측성을 빨리 법원이 좀 해소해 줘야 한다. 이것이 저는 정치에 어쨌든 좀 법원이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죄는 유죄인데 100만 원 이하의 유죄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이? 뭐 이런 데면 검찰이 뭐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동력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박창현 교수님, 그 이재명 대표가 변론 18분 동안 이어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대통령을 주군으로 주군이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증거도 조작해서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검사와 윤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가 국가의 적인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과 이 해당 검사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뭐 그런 뭐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죠. 그냥 심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기소 자체가 이제 무리한 기소고 과정에서 뭐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또 증인을 갖다가 짜맞추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4년 전에 데자뷰 현상을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예. 이 선거법 그 당시에도 유사한 거였습니다. 형의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된 이런 논란으로 허위사실 유포 물론 뭐 다른 것도 같이 돼 있긴 했었지만 이걸로 당시에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냐? 6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고 2심에서는 300만 원이 벌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의 구형이 6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4년 전에 거의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로 당시 검찰이 600만 원 구형을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2년을 구형했다. 600만 원과 2년의 구형의 차이가 뭐 아까 우리가 뭐 그 형량표 같은 걸 보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 보더라도 예. 유무죄로만 갈리지 형량으로 가면은 무조건 100만 원이 넘게 나오게 설계가 된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과도하다. 너무나 과도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여권에서 소위 반복되는 거짓말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당시 대선 토론에서 지난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은 팩트 체크해가지고 거짓말이 없었느냐? 이 부분도 민주당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논쟁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의혹이.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와이프의 그 소위 그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다 공개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전에 한 것이 또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후보는 당선된 후보는 허위사실인 내용이 들어갔어도 예. 기소조차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야당 후보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과거에 무죄받은 선거법까지 다 모아서 2년을 딱 구형을 예. 하니까 예.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 검찰의 보복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고 한 그 발언은 한 번만 해서 기소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SBS에서 처음 얘기를 하고 이틀 뒤에 CBS 라디오가 또 합니다. 3일 뒤에 KBS 더 라이브에 가서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날 채널A에서 이재명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또 해요. 일주일 동안 4번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TV 토론에서 하셨던 말씀 얘기하셨지만은 뭐 생방송 도중에 한 번 실수한 그런 예. 것들이 아닙니다. 4번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첫날이었던 2021년 12월 22일에 하루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김문기 처장과의 관련성을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답변을 하고 그걸 4번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많은 국민들이 보는 방송에서 전파성 있게 반복한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갖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 뭐 검사나 아니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과거에 자기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러한 사람을 알았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인지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검찰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방송에 나왔던 그 순간에 나 정말 생각이 안 나. 그 순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가요. 내가 지금 김문기 처장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닙니다. 시장 재직 당시에는 잘 몰랐다.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인데
한 번은 좋습니다. 뭐 실수할 수 있다 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뒤에 일주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건 의도성이 있다. 당시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고 대장동 의혹이 크게 점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 한 번 실수했어도 그 다음에는 팩트 체크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기억을 되살려서. 그럼요.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확인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또 눈길이 갔던 지점은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이제 검찰이 아이유 얘기를 하면서 아이유를 아는 것과 잘 모르냐 이렇게 답한 것에 대해서 막 비유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도라에몽에서 주머니에서 뭐 꺼내듯이 이제 검찰이 이것저것 자꾸 꺼내놓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재판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들었을지.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이게 일종의 인지적 비대칭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알아도 난 그 사람 모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나를 알겠지. 그렇지만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이제 인지적 비대칭성을 얘기하는데 검찰은 얘기하겠죠. 그거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짓말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난 교육한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일면식도 없다. 그러니까 면식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직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 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까지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재판부가 제가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노래 가사와 가수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이제 참 정말 아주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는데 어찌됐건 저는 법원은 검찰이 이렇게 입증하려는 노력으로 저는 일환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으로 번지면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 민주당 요즘 방송 보면은 되게 막 저한테만 뭐라 그러면서 예?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봤어요? 문자? 그러니까 거기서 A 의원 전대. 그러니까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찍으셨어요? 네. 그런데 뭐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리는 상황인데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시점에서 굳이 그거를 팽개칠 이유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김영선 의원께 공천 그 비례대표 순번을 주지 않더라도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이미 당할 것을 다 당한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팩트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선도 붙이지 않고 컷오프를 했죠. 그 이상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9일이죠. 4월 총선이 있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했다고 이제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거나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박상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영선 의원 측이 비례대표 1번을 놓고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 그다음에 지금 뭐 김영남 전 의원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은 그런 접근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다. 이게 이제 팩트 결론이에요. 일단 만남은 맞고. 그렇죠. 비례대표 얘기를 나눈 것도 맞다. 그렇죠.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가 고민 끝에 거절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개혁신당이 이제 그럼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한 악재인데 소위 말하면 이슈를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은 정치 공작. 그다음에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놓은 어떤 거래, 흑막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소위 말하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퍼즐의 큰 한 조각에 불과했어요. 소위 퍼즐이 맞춰진 상태가 아니라 큰 한 조각 봤더니
아니 누구든 총선에서 초대형 이슈 의혹을 가지고 당사자가 폭로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확인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모든 당사자라면 다 사실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저 멀리 칠불사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눴다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 판단할 때는 퍼즐 조각으로 공룡 같기는 해. 공룡 같기는 한데 이게 완성된 퍼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이걸로 거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월 달 얘기예요. 그건 지금 이제 우리가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는 이 퍼즐 조각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공룡 같아라고 하는 퍼즐이 그 2년 전에 소위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제복을 갈 때 당시에 소위 이야기들, 소위 녹취가 이제 또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고 또 다른 퍼즐들이 이미 나와 있고 조각조각들이 지금 그렇죠. 흩어져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위 뉴스토마토 측에서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조각들이 또 몇 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 퍼즐 맞추면은 초대형 이슈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 퍼즐 조각 하나가 그걸 가지고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아직까지 거죠. 정황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이로 인한 뭐 공직선거법 위반 2단계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퍼즐이 아직 다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퍼즐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고민스러운 면이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최인호 의원께서도 박창환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박 교수님 말씀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뭐 칠불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김영선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집에 찾아가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봤다는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뭐 너 저리 가라,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걸 직접 본 이준석 대표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된 이 9월 달 지금도 각종 방송이나 언론을 만나서 내가 그때 그 문자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봤더니 그건 공천 개입으로 볼 만한 소지가 약하더라, 소위 말해서 얘기거리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2월에만 하는 게 아니고 2월에 이제 그렇게 판단했고 9월인 지금도 우리 박창현 교수님 말대로면 그때는 일개 퍼즐에 불과해서 그런 확신이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치면, 지금에 와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과 이렇게 다른 퍼즐과 이렇게 묶어 보니까 얘기가 되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9월 달인 지금도 이준석 대표는 그게 얘기거리가 안 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뭐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준석 대표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본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은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는 왜 불똥이 우리한테 튀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사고는 김건희 여사가 친 것으로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올해도 공천 개입에 논란이 있고 22년에는 성공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데 그거를 문제 삼고 그럼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관계가 무엇이며 용산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런 공천 개입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까지 넘나들어서 힘을 발휘했느냐라는 것을 밝혀야지 왜 우리 쪽에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해서 이제 억울함을 상당히 토로하는 불똥이 왜 우리한테 튀지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이준석 대표의 용산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공세, 그런 지금까지 양태라든지 포지션이나 보면은 상당히 이 정도면 상당히 크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김영선 의원이, 전 의원이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호주머니가 2개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올해 있었던 공천 개입 가지고 비례대표와 관련한 딜을 이준석 대표와 칠불사에서 제안했는데 뭐 거부당했다라는 것이고, 22년도에 성공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김 여사와는 완전 단절을 못하니 또 다른 뭐 다음에 어떤 관계를 예. 위해서 남겨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는 완벽한 뭔가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 현장에서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2년도에는 또 대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 하더라도 그렇죠. 과연 김정선 의원이 윤핵관이 추천을 했는데도 예. 그 센 윤핵관이 추천을 했는데도 그걸 역전시키는 과정을 과연 몰랐겠냐. 그런 대목에서 총선이라는 아주 정치적으로 큰 예민한 공간에서 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평상시답지 않게 덜 공개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말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오고 혹시나 맹태균 씨나 김정선 전 예. 의원의 입장에서 뭔가 좀 나오면 공공에 빠질 수도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꼬였다고 표현을 했어요. 뭔가 좀 꼬였다는 거는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렸다. 어디서나 갑자기 스탑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이번 지난 총선에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어떤 폭로가 나오고 이러면은 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지난 22년 재보궐 선거까지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였고 국민의힘의 대표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라는 해석으로 들립니다. 근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 이제 그런 맥락이신 듯 예. 싶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허술한 보도와 실패한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저희가 이거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실패한 공작이란 말도 잘하셨네. 공작을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공작을 했는데 결과가 아니 실패했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김영선 의원이 공작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보십시오. 이게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마치 뭔가 있는 듯이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게 캡처본이 민감한 걸 갖고 있을 거야 봤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거 사실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완결성도 떨어지고 이거는 허술하기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대표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기한테 불똥이 튀느냐. 근데 이 문제가 개혁신당의 약간 이미지에 지금 훼손이 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 전직 의원들을 5명을 끌어들여서 국고보조금 26억 원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 1번과 3번 여성에게는 1, 3, 5번을 줘야 하니까 그걸 딜로 비춰진가 봐 굉장히 고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팩트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드러난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는 받는 순간 이거는 개혁신당이 망하기 때문에 끊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저는 이게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논의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이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 자, 자리에 그럼- 동석했다고 알려진 그렇죠. 인물이죠. 근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는 그 당시 명태균 씨와 통화한 분이 이거 공개도 좋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고 지금 다른 내용들이 소위 말하면은 뉴스토마토 측에 있지만 공개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소위 제3자끼리의 녹취가 있기 때문에 또는 캡처본이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말 사기꾼이고 예를 들면 또는 뭐 브로커면은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랬고 김 여사하고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산에서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를 갖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아니 이재명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선거 브로커가 그렇게 지금 온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 여사하고 통화했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명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의원과 지역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그런 사실 자체도 없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소위 7불사의 밤이라고 불리는 2월 29일 당시에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은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없다라고 지금
아니 뭐 이준석 대표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인정. 본인이 봤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에 뭐 대단한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당시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것을 본인이 독자적으로라도 폭로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2월 29일이었잖아요.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그 개혁신당의 빅텐트가 깨졌습니다. 그 새로운 미래 쪽하고 해서 뭐 5개 세력이 다 연합해서 하려다가 이낙연 전 대표 측 세력은 도로 탈당하고 합당을 무효로 돌리기로 했던 날이 2월 19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의 개혁신당은 사실 원내 의석 한 석도 장담하기 어려운 대단히 궁박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런 걸 봤는데도 뭐 비례대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 나름 신빙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명태균 씨한테 김영선 전 의원이 좀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게 또 시기가 하필 22년의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본인이 공천되고 당선까지 되고 난 후여서 뭔가 미신적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김건희 여사하고 바로 관련시키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19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가 됐었던 회사예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창원 의창구에서 2022년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창원 의창구로 본점 소재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회장은 본래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돈이 오고 갔다면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 중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만 보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좀 선거에 왜냐면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윤석열 부부와 대통령 부부와 좀 연관 있고 친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개입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으로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는 건데 단순히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일 거다라는 게 이제 송 대변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정 뭐 이렇게 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고소 고발이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서 아마 풀어나.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체코 원전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제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지금 체코 방문하고 있고 오늘 뭐 부부 행사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이제 성과를 또 우리 여당 지도부와 야당과는 또 만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당 지도부와 공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추석 전 여론조사에서 20% 나왔어요. 추석 지나고 아마 여론조사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최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덩달아서 떨어진 국민의힘 당 지지율, 거기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저녁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정말 대통령님 그러지 마시고 이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올까?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 왜 제안을 했을까요? 본인이 순방 출국하자마자 바로 언론에 24일로 한다고 흘린 것 아닙니까?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래도 민주당과 어슷비슷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 탈동조화였는데 이번엔 완전 동조화. 게다가 한동훈 대표 지지율까지 함께 세 개가 같이 동시 추락을 하는 경우잖아요. 저는 이거 위기감을 느껴야죠. 근데 전 대통령실이 더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 사고가 큰 건 없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왔다는 거는 국민 5명이 모이면 4명이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국정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24일 날 만나서 그렇다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밥만 먹고 헤어진다? 아니 위기의식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 그래서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심경을 다 있는 그대로 흘리는 것 아니냐. 그런 유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만난다고 보고 관건은 그거죠. 대통령이 과연 이걸 수용해내느냐. 그다음에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기조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은 그거지. 저는 한 대표가 얘기를 할 거라고 좀 봅니다. 할 것이다. 근데 한 대표가 용산을 설득하는 그림보다는 저는 용산이 한 대표를 설득하는 자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갖다가 과시를 하고 봐라.
노력하니까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의료개혁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예. 지금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오히려 한 대표를 설득하고 소위 포위 전략을 펼쳐서 지금의 어떤 소위 용산의 그 의료개혁 이후를 갖다가 이제 중단 없이 추진하자. 아마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뭔가 소위 말하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짧게 두 분 얘기도 좀 듣죠. 예, 우리 최 의원님은. 한동훈 대표가 뭐 언론에 이제 민심을 따라야 된다, 용산이. 또 용산이 불편할까봐 뭐 할 말 못하지는 않겠다. 예. 뭐 할 말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만찬을 앞두고 어떤 한동훈 대표의 여당 대표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예. 일종의 용산에 대한 압박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리플 악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내려가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도 내려가고 자,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여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그 상황 인식이 한동훈 대표는 확실히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석에서 본인이 느꼈던 민심을 제대로 전하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뭔가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는 명분을 용산에서 내놔라라고 상당히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승부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찬의 자리, 여당 대표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지만 대통령에게 바로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일정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뭔가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용산에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빈손으로 만약에 정치적 성과 없이 끝난다면 한동훈 대표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 정치적 입지가 더 아마 좀 위축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직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남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긴데 이번 만찬을 계기로 대통령과의 차별화 또는 대통령에게 직언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과연 정치적 글쎄요 손익계산이라고 말하면 또 너무 낮은 수준의 정치 평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쯤에는 이제 나서야 될다라고 보세요? 차별화에 한동훈 대표가? 뭐 한동훈 대표가 의식적으로 차별화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인간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이 됐다고 해서 내 눈을 갈아 끼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하겠다는 직언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24일 만찬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가급적 오래 만나시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특히 의료 현안에 관해서 건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돌연 통일하지 말자라고 발언을 해서 화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난 정권에서 계속 통일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 대뜸 이렇게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의아하고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국가론을 지지해주는 거냐 여러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박상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연구소에서 논문이나 발표 형태로 나왔다라면은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소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책임감 있는 정치인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성급했다라고 봐요. 학계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0, 30대가요. 과거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통일해야 되냐 그러면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통일이요.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찬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20, 30대를 하잖아요. 또는 10대를 하잖아요. 통일 왜 해야 돼요? 통일 반대합니다. 우리가 더 살기가 어려워져요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왔는데 한 번은 얘기해 볼 수 있다. 학문적으로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 조항이라든지 영토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건너뛰고 본인이 통일운동하겠다고 정치권을 떠났던 분이 이제 와서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성급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돌출 발언이에요. 네. 아직은 이런 거를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고민할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 자리에 있었고 또 연설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완전히 선을 그었는데 그렇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이런 얘기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던 건지 그렇다면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왜 꺼낸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고 좀 놀랐죠.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과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발언이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죠.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대통령이 원래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했던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자 라고 한 것이 다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묻혀버리고 참모가 더 나서면 안 돼요. 비서실장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난처하고 난감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곤혹스러운데 방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것은 너무 과하고 특히 영토 조항까지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너무 과한 이야기라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으로서는 조금은 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전후 맥락을 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통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서로 뭐 흡수 통일이냐 뭐냐 적대적이냐 뭐냐 가지고 남북 관계가 계속 꼬이니까 좀 풀어보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얘기한 건데 현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을 개정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전직 정부에서 평화 통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얘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아마 본인의 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퇴 5년 만에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고 한 이후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뭐 전대협 의장도 했고 뭐 통일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다시 주목받기 위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치고는 너무 센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